계속 가도록 하죠. 아까 가치가 이제 진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가치가 충돌할 때죠. 그건 정말 그 심각한 갈등이고 답이 없는 경우.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종교 갈등이거든요. 종교 갈등은 종교가 가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종합적인 건데, 종합적인 가치의 세계인데, 그간의 충돌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건 거죠. 정말 좀 박터지게 싸우는 거고요. 근데 그런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풉니까?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소개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에 아주 바람직한 사례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번에 최근에 제가 다룬 가치가 충돌한 심각한 국내 갈등이 있어서 그걸 직접 제가 다룬 사례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록 갈등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환경 분야 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한 예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해 이 산림 분야 탄소 중립 전략안 관련 갈등해 가지고 산림청이 굉장히 크게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초에 이제 산림청에서 탄소 중립 전략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에너지 부문, 뭐 산업 부문은 다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그 감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한국은 특히 에너지나 산업 쪽에 탄소 배출이 워낙 비중이 높고 또 기술이나 산업 뭐 프로세스는 좀 그렇게 선진적이지 못해서 탄소 중립도 시작이 늦었고, 그런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게 바로 흡수원 쪽인데, 유일한 흡수원이 뭡니까? 산림이죠. 산림의 흡수 능력을 강화시키면 그만큼 감축 부담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그런 역사적 기대, 부담 안고 이제 아주 의욕적으로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2050년에 탄소 중립 위해서 산림 부분에서 이렇게 흡수를 하겠다 해가지고, 핵심이 바로 35 그루 나무 심기였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조림 사업을 해서 탄소 흡수량을 증대시키겠다는 거였는데, 발표한 순간 바로 이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대거 이제 산림청 앞에 가서 뭐 시위, 기자회견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조차도 산림청의 그런 탄소 중립 전략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예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쪽에서는 산림청의 탄소 중립 전략이 지나치게 의욕적인 걸 넘어서서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만 강화하고 산림의 다른 기능은 이제 무시했다는 건데, 산림의 다른 기능이 뭡니까? 산림. 예? 선생님 생태해석사도 계시고 그런데 산림의 다른 기능, 생태계 보전, 종다양성, 그리고 재해 예방, 수원 확보 등 다양한 법정 기능만 해도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탄소 흡수 증대, 그리고 산림 자원의 활용, 이용 활성화, 이거에만 초점을 맞춘 계획이다 해서 이제 비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비판 타당한 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갈등이 벌어졌는데, 이게 바로 농록 갈등의 한 전형이죠.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쪽에 이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생태적 가치가 이제 무시됐다 또는 경시됐다라는 반발인 겁니다. 그런 농록 갈등이고, 앞으로 탄소 중립 추진과에서 계속 벌어질 여러 우리 사회 갈등의 예고편 성격이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갈등이 벌어진 게 바로 작년 5월에 홍천에서 벌어진 대규모 벌채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진이 이제 오마이뉴스의 그 환경 운동가로 알려진 목사분이 드론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끔찍한 현장을 보도했죠. 이 사진보다 더 끔찍한 게 제목이었습니다. 살벌한 게. 산림청이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고 했고, 그리고 산림청한테 대통령과 국회도 다 속고 있다라는 제목을, 무시무시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산림청 난리가 났죠. 거기서 더 나아간 게 다음 날은 조선일보가 일면톱으로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때문에, 드라이브 때문에 이 대규모 벌채 사태가 벌어졌다는 게 핵심 요지였습니다. KBS도 거의 1시간가량의 심층 다큐를 해가지고 이거 이제 공격하는 거였죠. 이런 벌채 사태가 왜 벌어졌냐, 이제 정부의 탄소 중립 드라이브 때문에 벌어진 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산림청은 이제 난리가 난 게 67년 산림청이 개청했는데요. 그 이후에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 산림 녹화에 성공한 이제 모델이 만든 데죠. 그래서 산림청이 거의 이제 산림 업무는 거의 성역화되다 하고, 산림청은 칭송을 받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이었고, 그런데 국민적인 지탄이 대상이 된 겁니다. 진보 보수 언론 막론하고 신문 방송 막론하고 다 산림청을 규탄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산림청 담당 국장이
이제 급히 전화를 저한테 해서 한번 만나고 싶다, 얘기 자세히 좀 자문 조언 듣고 싶다고 해서 대전에 가서 만나는데 분위기가 아주 그냥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태가 났을 때 정부의 대응은 정해져 있죠. 바로 이제 해명자료 내서 이제 방어하는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하는 거 이제 해명하는 내용이었는데, 15일 날 조선일보에 일면토로 보도됐고 바로 다음 날 13페이지 분량의 엄청나게 상세한 해명 자료를 냅니다. 이걸로 해결이 될까요? 쟁점 해소될까요? 안 되죠. 오히려 기름기 얹은 형국만 되죠. 근데 나중에 달라집니다. 6월 초가 되면 한 2주 후쯤 되니까 톤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산림청에 가서 만난 직후인데 보도자료 이렇게 냅니다. 이제 쟁점사항, 언론이나 또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민간협의회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보겠다. 라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제시를 합니다. 특히 정부기관에서 원점에서 재검토 이런 얘기는 굉장히 하기 힘든 건데 아주 열린 자세로 이제 대응하겠다고 한 겁니다. 톤이 굉장히 바뀐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바로 이제 민간협의회 구성하고 협의 시작하는데요. 그때 제가 산림청에 가서 제안한 게 이거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국가 정책, 전략, 방향 가지고 갈등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정부 정책 당국자만이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 또 시민환경단체, 지자체, 이런 대표들도 참여, 또 업계, 산업계도 마찬가지고 참여해가지고 긴밀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권고안을 만들면 그걸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는 식으로 하면 갈등도 예방되고 정책 방향도 훨씬 질 높게, 완성도 높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가서 이제 공부하기 무렵에 사례로 확인한 건데, 미국의 국가적인 연방 차원의 환경 정책이 큰 틀에서 바뀌는 게 90년대 중반에 이때인데요. 이전에는 환경 관리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Environmental Management. 근데 환경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이 이렇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주 만물로 인간도 이 생명체일 뿐인데 인간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관리한다고 건방지게 그러느냐. 거기서 오히려 문제가 생긴 거다. 해가지고 환경 관리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생태계의 패러다임, 에코시스템, 생태계 보전을 기조로 이제 환경정책 기조를 패러다임을 바꾸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해관계 충돌, 갈등 예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전환을 할 때 그냥 미국 연방정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연방정부 정책 담당자는 물론이고 지자체, 그리고 토지 관계자, 환경단체, 과학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라운드 테이블, 대화 테이블 만듭니다.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합의를 형성해서 이걸 토대로 국가 정책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런 예들이 있으니까 캐나다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고요. 이런 걸 참고해서 일부 산림청이 한 것도 전략안도 이전에 산림청 내부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의욕만 앞서고 그래서 일부만 강조돼서 그렇게 됐는데, 좀 다른 환경단체, 환경부도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넘방했던 것처럼 이런 프로세스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지금 산림청이 닥친 난관도 극복하고 보다 국민적인 지지, 수용도가 높은 전략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하니까 산림청장, 담당 국장 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간협의회 구성하기로 해가지고 산림청, 환경부, 임업계, 환경단체 모두 참여하는 협의회 만들었는데요. 임업계 대표단체 다 참여했고요. 환경단체의 경우에도 국내 주요 환경단체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생명의섭 이런 데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총 20인, 저 포함해서 20인으로 구성했고, 산림바이오 쪽은 워낙 또 쟁점이 많아가지고 별도 분과회 만들고, 또 이런 걸 전체 논의하기 위한 운영소위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전문가 간에 또 의견들이 많아서 특히 산림의 탄소 흡수량 관련 산정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 간의 의견들이 많아서 그걸 또 전문가로 따로 논의하도록 했고요. 근데 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 그룹도만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산림 바이오 쪽도 기후 솔루션이 굉장히 전문가 집단이면서 또 환경단체적 성격도 있는데 이 바이오매스가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끝내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6가지 의제에 대해서 한 3개월여간 논의한 끝에 완벽하게 합의가 이렇게 각국회로 논의해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이런 6가지 의제가 있었는데, 임업계랑 산림청은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자원의 이용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 잡았는데, 이건 그대로 하면서 동시에 생물종 다양성이나 생태계 보전 같은 산림의 고유의 기능도 무시되거나 경시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쪽으로 구체적으로 이 전략안을 수정 보완하는 걸로 했습니다. 큰 방향은 이제 지속 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이 되도록 하는 걸로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총 10개 항의 합의서가 만들어지고, 문구 가지고도 옥시교신하면서 몇 주 또 좀 보내기도 했는데, 근데 서명 다 하고 최종적으로 10월 하순에 제가 이제 대표로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발표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워낙 이슈가 커서 보도도 굉장히 자세히 많이 됐는데, 이런 환경 갈등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합의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였고, 앞으로 벌어질 탄소 중립 관련 갈등 또는 뭐 농록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 케이스라는 평가도 이제 많았습니다. 이렇게 가치관의 충돌, 또 국내 아주 그 빅 마우스라고 할 수 있는 환경단체와 이제 산림 부분 간의 이 큰 갈등도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또 조화나 균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합의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가치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같은 게라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된 더 깊은 세계이기도 한데요. 뭔지 볼까요? 밀양 사태 때 밀양 할머니들이 들고 나온 팻말들을 볼까요? 우리는 보상을 원치 않는다. 아까 또 소개했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던 데서 그냥 살고 싶다. 살던 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거였습니다. 살던 곳에 살고 싶다. 돈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막 울먹이고 있고요. 그리고 목숨이 걸려있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냐. 라고 이제 국가를 향해서 하소연하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인데, 그 비슷한 상황이 유럽에서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한 영국의 지리학자가 의문을 갖게 됐어요. 이전에 석탄 발전소라면 또 핵 발전소라면 주민이나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거 이해가 됐는데, 그래서 굳이 탐사할 일도 없었는데, 이제는 에너지 전환 시대가 돼서 풍력 발전, 영국은 특히 바람이 많은 곳이어서 풍력 발전 또는 태양광 발전 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차피 사람들이 그 전기를 쓰려면 송전선로, 송전탑 건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보고 의문을 품게 됐어요. 왜 주민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쓸 전기, 그것도 친환경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기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반대할까 해가지고, 워낙 이제 트레킹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지역 산 이런 걸 많이 뛰는 사람이어서 시골 다니면서 주민들을 좀 만나본 거예요, 인터뷰로. 그런 결과 이제 책으로 펴냈는데, 그거를요. 죄송합니다. 플레이스 어태치먼트라는 제목의 책을 냈는데, 이게 뭐냐면, 주민들을 가서 만나봤더니, 주민들 왜 반대하느냐? 재생에너지, 송전탑 그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도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자기 몸을 놓고 발을 디디고 사는 마을, 생계를 의탁하는 또 공동체를 이루는 그 땅에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괴물 같은 철탑, 그리고 또 그 앞 성전선로가 쫙 늘어서는 것,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하는 거다. 심리적으로, 본능적으로, 정서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파악한 게, 그럼 왜 그런 거부 반응을 보이느냐? 인간한테는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에 대해서 굉장히 밀착된 애착심을 느끼는 그런 어떤 정서가 생긴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플레이스 어태치먼트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공간 밀착, 공간 애착 정서라는 거죠. 그런 자기가 애착심을 느끼는, 자기가 자기 삶을 의탁한, 자기가 삶을 공유한 그런 공간에 어느 날 갑자기 괴물이 탁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냥 님비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문제라는 얘기인 겁니다. 인간의 삶과 장소는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건 거죠. 이게 바로 예전에 저걸로 들어가지만은 천성산 터널 문제 나왔을 때 지율 스님이 그 당시 천성산의 그 산사에 일종의 산지기, 산감 역할을 했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산을 둘러보고 산이 괜찮은지, 산에 사는 무생명들은 괜찮은지 돌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형 터널을 뚫는다니까 그게 도룡뇽은 한 상징일 뿐인 거고, 늪이도
한 상징일 뿐인 거고, 그런 이 자신이 돌보는 천하의 그 어떤 뭐랄까 생태계랄까 그런 삶의 어떤 자기들과는 이런 방법 없이,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멸종위기 동물 너무나 많은데 도농용 포함해서 그런 건 일체 없다고 딱 엉터리 환경영향 평가 해가지고는 공사를 강행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래서 생명을 걸고 단식 투쟁도 했던 거죠. 그런 게 지울 스님이 느꼈던 것도 상감이라는 사명감도 있었지만 밑바닥에는 또 수행자로서의 어떤 것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또 수행자로서 갖는 공간과의 밀착 관계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이제 유추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개념인 거죠. 그게 이제 서구 사회에서도 이미 확인된 거고, 우리 사회는 더욱 그게 강하고요. 그게 뭐냐? 그런 공간 밀착 관계. 인간, 제가 갈등 해결에서는 이걸 이렇게 풉니다. 인간의 문제로 볼 때. 인간에게는 반드시 충족돼야 될 4가지 욕구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게 동물적, 생물학적 존재로서는 뭐 생리, 의식주나 이런 생리적 욕구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에게는 이 4가지 기본적인 욕구, 반드시 충족될 4가지 욕구가 있다는 건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4개는 공통적으로 인정됩니다. 첫째,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정체성, 내가 누군가 하는 걸 지키려는 거. 그 다음에 자기결정권의 욕구, 자기 삶의 방식, 자기의 주변 환경,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정의 욕구. 이게 침해되면 반드시 갈등이 벌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반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벌어진 갈등은 그런 이 욕구의 침해 상태나 억압, 또 불만족 상태가 해소될 때 비로소 갈등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형태로 벌어지는 갈등 양상입니다. 이 세상 가장 심각한 갈등은 다 이 문제인데, 우리 사회에 특히 갈등이 많은 건,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게 치열한 양상으로 벌어지는 거는 바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로 압축 성장하면서,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해서, 또 이런 거에 대한 이 이해나 또 사회적 문화 토양 이런 게 또 부족, 결핍돼서,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 갈등이 더 치열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서구 같으면 웬만한큼 이제 여기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는 닫히지 않는 그냥 환경의 문제나 다른 이해관계의 문제니까 그냥 원만히 타결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건 타협도 안 되는 문제거든요. 절대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거. 그래서 이런 갈등은 심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사회는 또 워낙 이게 구조적인 요인으로 많이 작용해서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거나 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과 관련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절차상 문제랑 많이 연결되는 건데, 특히 시골에 계신 분은 제가 쓰레기 매립장 가지고 국내 쓰레기 매립장 갈등이 있었던 지역에 전수조사를 해봤는데요. 쓰레기 매립장은 그 지역 분들이 다 사용할 건데 왜 그분들이 반대했을까? 저는 궁금해서 직접 반대했던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봤는데, 되게 쓰레기 매립장은 시골에 아주 으슥한 곳에 있고 사람 별로 많지 안 사는 가난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몇 학원 되는. 거기 되게 사는 분들도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죠. 그분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이구동성 하는 말이, 쓰레기 매립장 우리가 쓸 건데, 우리 뭐 그렇다고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고 해서 판로 걱정되기도 하고 또 오염되지 않을까, 우리 건강 걱정도 되고, 물론 그것도 있는데 더 우리 화나게 한 거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는, 나라를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 시골에 몇 명 안 되는 마을에 노인들만 산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얕보고 어느 날 관보에 딱 매립장 여기 건설하는데 공고 내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 불도저 부딪혀서 공사 시작하고, 거기에 우리가 우리 무시당하는 느낌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제주도 뭐 서귀포 뭐 고령 뭐 또 전남 지역 뭐 전국적으로 다 뭐 거의 다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자기결정의 욕구, 인정의 욕구, 특히 무시받는다는 건, 특히 대한민국 이 자존감 강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못 견디하는 건데, 그게 무시되는 데 대한 이제 항거였던 셈인 거죠. 그런 게 재생에너지 사업할 때는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한 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하는 사업자분이 저희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 계획 다 세운 다음에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뭐 얼마 드리면 될까요? 하면은 바로 그냥 화도 내면서 걷어차고 사업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끝내 돈으로 타결하더라도 아주 높은 액수 부르고. 왜 그러느냐? 끝내 여러 군데에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끝내 겪게 된 게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너희들마저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관에서 또 무슨 대기업에서 그러는데 너희들마저도.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됐다는데 그래서 비싼 수업료고 이제 내고 이제 얻은 교훈이 사업 시작하게 되면 하려고 하게 되면 계획 세울 때 초기에 바로 마을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하시죠. 도와주세요. 그러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이 협조 받으면서 큰 문제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도 태양광 사업 하려고 하는 분들, 재능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한테, 선배, 사업자 선배한테 자문을 청하거나 뭐 하게 되면 꼭 이런 얘기 한다는 겁니다. 시점이 중요해요. 가장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가장 초기에 계획 사대우고 인허가 다 받고 그런 다음에 갈 게 아니라 아주 초기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의논하고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인간의 기본적 니즈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걸 깨달은 거죠. 바로 이익이나 가치도 중요하지만 인정의 욕구, 인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인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거대 철탑이 정서적 거부감도 주기 때문에 이제 서구에서 최근에 이게 이제 북구에서 이 거인 신화가 있는 데서 이렇게 철탑을 이렇게 디자인한답니다. 거인이긴 한데 산에서 쭉 이 거인이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인 거죠. 이렇게 아름답게 디자인도 하고 최근에 한전도 이런 좀 미적인 철탑의 송전탑 송전선의 반대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미적으로 좀 변화시킨 디자인도 연구하고 지금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문제니까. 그리고 지원 촉진 시스템도 이제 필요하고요. 재능 사업이 워낙 주민들 사이에도 안 알려지기도 하고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갈등도 많으니까 지원 촉진 사례 필요한데 원스톱샵 같은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고요. 필요한 거는 이제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게 제가 독일 3차 기문을 할 때 독일에 가면서 찾아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서 관계자 방문하고 국내 소개한 기관인데 독일의 경우는 에너지 전환 추진할 때 독일은 이제 3당 연합으로 이 합의로 이제 에너지 전환을 추진했죠. 그 과정에서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은 생태 환경 운동의 기반이 워낙 강하니까 그리고 녹색당도 있고 그래서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환경 보호, 생태계 보호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간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갈등 전담 기구를 만들자. 독일 환경부, 연방 환경부에서 지원해가지고 독립적인 기구로 에너지 전환 전문 갈등 해결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지역에 원만히 해결을 지원하도록 하는 활동을 이제 하고 있고요. 국내도 이런 게 이제 도입 필요하다 하는 게 3차 회기본 때 저희가 작업한 결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영광의 월평 마을에 가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 모델인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이스팀이라 그래서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힘든 점이 꽤 있죠.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고 협동조합도 유럽은 그나마 전통도 있고 익숙하지만 우리 경우는 또 더더욱 낯설고 그래서 유럽의 경우도 그간의 사업자, 주민, 지자체 간의 갈등, 민원 이런 것도 적지 않아서 그런 사업에서 바로 추진 과정에 벌어진 걸림돌, 장애물을 적절히 극복하고 주민들이 원만히 주민주도형으로 협동조합 중심으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이 중간 지원 조직 이게 이제 제도화돼 있는데 그게 이스팀이라는 거죠. 핵심은 바로 공익 컨설턴트입니다. 이게 민간의 소득을 얻는 컨설턴트가 아니라 일종의 자원 활동가는 아니지만 활동가 비슷한 개념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하되 전문성을 갖추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사회경제적인 대우도 받는 그런 이제 컨설턴트 식으로 해가지고 공익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중간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또는 재생에너지 사업체 만들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원만히 추진하도록 그 과정에서 내외 갈등이 있을 때 원만히 예방 해결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건 거죠. 그걸 이제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보고 했는데 그게 지금 에너지정보문화재도 이게 채택이 돼가지고 연구 영역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맡아가지고 지금 월평 마을에 가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최 이사장님이 하고 계신 양평 쪽에서도 또 다른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이제 지원하는 형태로 또 케이스로 삼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앞으로 본격화돼야 될, 자리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이 비즈니스 영역에 하는 공동체 영역 쪽 관련해서 중요한 갈등을 어떻게 풀면 좋을지 여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짧게 중요한 점 몇 가지만 좀 짚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남은 시간 빨리 이거 좀 소개해 드려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걸 할 텐데 관심 많을 텐데 하다 보니까 앞에 소개할 게 많아서 이제 왔네요. 이런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에서 내부의 여러 가지 논란, 대립, 쟁점, 갈등 이런 거 있을 때 여러 가지 해법이 필요한데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게 또 그 갈등이 더 어렵기도 하죠. 이 조직 내의 갈등이. 그런 걸 오래전에 고민한 한반도의 이 뭐랄까 지혜로운 선배가 계셨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내부 갈등? 원효 스님이죠. 원효 대사의 뭡니까? 원효 대사가 얘기한 조직 내의 갈등 해결 방법. 화쟁이죠. 화쟁. 그게 뭐냐면 우선 통일시대 시대 때 활동했죠, 이분이. 그래서 구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이의 문화나 전통 관습이 다른 것도 있고 또 불교계 내에는 당시 이제 뭐 부산 오교 부산이 있었다고 하는데 종파 간에 또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교가 완전히 정립되기 전이어서 종파 간에 부처님의 가침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던 거죠. 그간의 갈등이 꽤 심했어요. 당시 고구려, 신라, 백제, 통일신라가 다 거의 불교 국가였죠. 그러니까 더욱 그게 중요했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쟁론을 조화시키기 위한, 평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론으로 원효가 개발한 게 화쟁론이었는데요. 화쟁론을 원효가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원효 저작 중에 많이 사라지고 기존의 원효의 논문 중에서 일부 내용을 보다 보면 원효가 생각했던 화쟁의 방법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조직 내 갈등을 다룰 때 중요한 점, 참고할 점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불교 화쟁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계시geb이죠. 그렇죠? 이 관련해서 부처님이 또는 원효 대사가 예화를 든 게 뭡니까? 계시geb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예화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코끼리라는 거대 어떤 물체를 이 형상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사람이면 눈이 다 있고 뭐 그냥 오감이 있으면은 그냥 파악할 텐데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만져서 장님을 코끼리를 파악했는데 다 만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장님이 일부만 만지고 내가 만진 게 이게 코끼리 이렇게 생겼어라고 주장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사람이 지혜롭게 공동체가 지혜롭게 코끼리 형상을 제대로 다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화가 가르쳐주는 교훈 해법이 뭡니까? 대답이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기본 자세는 뭘까요? 내가 장님으로서, 그러니까 이 세계 전체를 다 알 수 없는 한 그냥 인간으로서 내가 본 거, 내가 만진 거, 내가 만진 코끼리는 코끼리 전체 모습이 아니고 내 손을 뻗었는데 다 닿지 못해서 여기까지만 닿았어. 근데 여기까지 내 닿은데 내가 만진기로는 내가 파악해로는 코끼리 이렇게 내가 만진 부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코끼리 전체가 이렇게 생겼어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만진 부분 이렇게 생겼더라. 그리고 그 만진 부분을 다 합쳤을 때 제대로 합치면 퍼즐 맞추는 것처럼 그때 코끼리 전체 모습이 나오겠죠.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만진 거, 코 만지면 무슨 뱀처럼 생겼어라고 하고 다리 만졌을 때 아니야 큰 통나무 기둥처럼 생겼어. 꼬리 만지면 로프처럼 생겼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인간들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각자 이런 주장하지 말고 내가 만진 부분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그건 겸손의 미덕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기도 힘들죠. 내가 만진 부분 내가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파악하려고 잘 만졌는데 그 결과 내가 만진 부분, 내가 파악한 부분이 이렇다라는 정도로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 너는 어디 만졌어? 거기 만진 부분 어떻게 얘기해봐. 그래서 그 사람 얘기 듣고
그런 거 다 합쳤을 때 비로소 코끼리 전체 모습을 제대로 그 공동체가 그려낼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게 그런 거고 한 개인의 자세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비로소 개시, 개비, 개시가 된다는, 모두 옳은 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각자 이런 주장만 하고 있으면 이게 개비가 될 거죠. 이거 자기 만진 부분까지 맞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틀린 거니까. 그게 코끼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개시개비의 이제 뜻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게 말하자면 관용인 거죠. 내가 틀릴 수 있다, 당신이 옳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이만큼은 내가 본 건 이렇다. 내가 믿는, 내가 아는 사실은 이렇다. 다만 그게 전체의 진실은 아닐 수 있다. 홀트루스는 아닐 수 있다. 부분의 진실일 뿐이다. 어트루스일 뿐이다라는 어떤 뭐랄까 자세를 갖춰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대화를 했을 때 비로소 이제 계시가 되는 건데, 그걸 토대로 잠깐 이 원효대사의 그런 하쟁론을 직접 실제 사례와 연결시켜서 한번 잠깐 뭐랄까 연습 문제 삼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 공동체 마을에 이 대안학교가 있었어요. 초, 중, 등 과정 같이 하는 대안학교였는데 서울에 있는 공동체 학교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분란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등 학부모들로서는 아무리 대안학교지만 전인교육을 중시하는 대안학교지만 또 공동체 마을이고 어차피 한국 사회 현실상 애들 대학 입학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그러려면 수능 뭐 대학 입시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선생님 모셔와서 제대로 좀 대학 입시 과정에 맞게 좀 커리큘럼을 강화시킬 필요 있다. 근데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근데 현재 중등학생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예산도 한정돼 있어서 부족하다. 근데 초등은 6학년까지 있고 학생 수 많고 예산도 아직 여유분이 있어서 초등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초등 부모들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초등 부모들 쪽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저는 대안학교인데 전인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입시 교육을 위해서 돈을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 우린 그럴 자금도 별로 없거니와 대학 입시 뭐 그런 용으로 교육하는데 우리 돈 주는 건 별로 원치 않는다. 하려면 정 원하면 중등학부 자기들이 돈 더 내서 뭐 선생님 모시고 뭐든지 하도록 하라. 라면서 이제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마을 총회 하면은 계속 회의, 진짜 공동체 마을 회의 진짜 많이 하는데 아마 협동조합도 많이들 하실 텐데 계속 이제 끊임없이 토론하죠. 근데 평행선만 달리는 거예요. 답은 안 나오고.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마을 지도자다, 또 마을 회의 의장이다, 또 학부모 회의의 또 회장이다. 회의 전체 같이 모여서 중등 초등 학부모 같이 회의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이 결론을 내리고 또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까요? 실제 조합의 경우 또 어떻게 되게 조합 내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 있을 텐데 토론하고 그래도 끝내 합의가 안 되고 결론이 안 나오는 경우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되게? 시간이 좀 있으면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받고 경험 사례 얘기도 듣고 하면 좋을 텐데 시간상 빨리 생략하면 실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학부모총회에서 토론 계속해서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 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근데 그럼 뭐 표결로 합시다. 민주주의 국가니까 다수결로 합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좋습니다 해가지고 표결로 하자는 데는 다 의견 일치가 돼서 다수결로 결정하기로 하게 됐습니다. 이거 어떤가요? 이랬을 때 괜찮은가요? 이런 경우에 공동체 말해서 표결로 하는 거, 다수결로 가는 거. 실제 그렇게 좀 하십니까? 어떤가요? 조합의 경우에. 이 결과 만약 표결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표결. 초등학교가 이겼겠죠? 중등학교 패배했겠죠? 실제 결론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 표결 가니까 당연히 숫자는 초등학생들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중등학부들은 찬성하고 초등학생들은 반대했는데 그 반대표가 많아가지고 중등학부들의 제안은 부결됐습니다. 그걸로 그냥 끝날까요? 그냥 칼로 물베기처럼 됐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 결과에 인해서 초등학부, 중등학부들은 굉장히 서운한 마음 갖게 되죠. 자기네들 패배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제안이 이런저야 이제 거절됐으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unresolved conflict 그래가지고 해결 안 된 채 끝난 서운함 감정 많이 쌓인 채 지난 갈등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나중에 다른 도화선이 연결되게 되면 크게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실제 터집니다.
중등학생 내 폭행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이거 처리 문제로 교사들 간에 뭐 논란이 생기면서 이제 끝내 이 중등 학부모들이 이때 서운함 때문에 우리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아예 딴 마을로 그 마을을 떠나서 탈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공동체 마을에 상처가 난 건 거죠. 일부 사람 같이 했던 수년 동안 같이 살았던 학교도 같이 다녔던 가족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는 엄청난 이제 일종의 뭐랄까 외과 수술에서 도려낸 이런 셈이어가지고 큰 상처로 남은 셈인 거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이게 이 마을의 큰 트라우마로 남는데 이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부 중등학부모들이 탈퇴하면서 마무리된 사건.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런 게 이제 바로 공동체 내에서의 이견이 있을 때 결론이 안 나올 때 흔히 우리가 많이 하는 민주주의 교육을 잘못 받은 데 따른 표결, 다수결로 가는 게 그게 문제인 건데 다수결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건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원효 대사가 이때 얘기한 게 있는 화쟁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의 피정 불의도리. 불의는 어긋나지 않게 하라. 그 상대방이 정서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 감정 상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도리. 도리에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합리적으로 이를 처리하라. 사례에 맞게. 그거 맞는 건데 근데 한자 이런 데는 경구에는 선우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치, 도리, 합리 중요시하는데 그거보다 더 앞세운 게 원효 대사가 앞세운 게 이치보다 상대방 마음 상하지 않게 하라. 정서 상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정서에 거스르게 되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합리, 도리 따질 새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난이나 인신공격 또는 의견 대립을 이렇게 표결로 딱 칼로 자르는 거 이런 게 이제 피해야 될 일인 거고 이때 이 성미산 마을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례 쭉 지켜보고 나중에 정리한 이분 정 마을 내에서 공동체에서 합의가 힘들 때는 곱게 지켜봐주기 이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합의가 안 되니까 결론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어떤 결론 내기도 힘드니까 그렇다고 표결로 가서는 안 되고 곱게 지켜봐주는 자세. 정부 자기가 반대하고 합의 못할 거면 그 사람들한테 하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같이는 못하겠고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어떤 기회 될 때 또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달리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때 이게 이 경우에 바로 원효 대사의 그 지적이 통한 건데 이 말의 경우에 사람들은 문제는 논리가 아니라 정서에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중등학부모들을 얘기도 자신들이 존중되지 않거나 자신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설사 의견을 달리해도 결론은 다르게 나더라도 존중받았으면 그렇게 마음 상하고 서운하고 마을을 떠나는 일 없었을 텐데 마음 상하게 되니까 더 이상 합리적인 논의 뭐 건전한 어떤 결론 도출 이런 건 이제 하지도 않게 됐다는 겁니다. 결과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합리적인 논의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마음이 심사가 뒤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 피정 불의도리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상대방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최소한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논의로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택일은 보통 공동체에서 불가피하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경우에 양자택일을 해야 될 상황이 놓이게 되는데 양자택일은 표결, 다수결, 이게 민주주의 원리다 이게 아니라 결론은 양자택일은 폭력이라는 겁니다. 양자택일은 그게 이제 이 뭐 불교 학자나 동양 철학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서양 특히 미국의 미국 내전 이후에 남북전쟁 이후에 그 참담한 피해를 참상을 목격한 지식인들이 함께 모여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노예방 이거 가지고 그게 맞는 거긴 하지만 링컨의 주장이 맞긴 했지만 그걸 전쟁을 꼭 해서 가지고 남부를 무릎 꿇히고 복속시켜서 세대해야 될 일이냐 이런 면에서 그게 일종의 폭력으로 작용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거였는데 그렇게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니까 마무리 빨리 하면 두 번째 그럼 표결이 아니면 뭐냐 하는 건데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공동체였다면 이게 조합의 경우에 이제 비즈니스 쪽의 모델로 한번 보죠.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뭐냐면 CEO가 이제 간부진 전원회의를 소집했어요. 이유는 매장 직원들, 특히 이제 이 비정규직, 임시직, 알바생들의 지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협박도 하고 벌금도 매겨보고 강국한 당부도 하고 뭐 설득해봤지만 소용이 없으니까 백화점 CEO가 간부진 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자, A그룹은 이제 각 층별 관리 감독자인데 백화점의 층별 관리자들 이분들의 얘기는 파트타임 학생들을 너무 많이 채용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각 매장 관리자들이 상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 훈련을 철저히 시키면 또 책임 있는 상근자를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그룹은 판매직 간부들은 이게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부수지급 방식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무슨 얘기냐면 주로 아침 시간에 이제는 매출이 없어가지고 그때 매출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한테 오는 수입도 없기 때문에 지각하고 늦는 거다. 그리고 손님 많을 점심시간 이후에 더 몰리는 거고. 그래서 무보수로 아침 시간에 일하게 되니까 그래서 자연히 지각하는 거다. 그래서 급료 지급 방식을 바꾸면 아침 시간에도 매출 없어도 일정 금액 지급하도록 하면 동일로 지급하게 되면 해결될 거다. 그래서 보수 지급 방식을 바꾸도록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간의 갑론을박이 계속돼서 답이 안 나왔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CEO라면 조합 이 의장이라면 이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 A, B 양쪽 이 결론이 전혀 다른데 진단도 다르고 시간 역시 또 생략해서 다음 진행하면 양측간 논란이 지속되자 CEO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양자택일 하긴 그러니까 일단 향후 4개월간 먼저 1층 매장에서 정시 출근자에게 급료를 추가 지급하고 그 방법이 효과가 있으면 전 매장으로 확대 실적합니다. 이제 급료 지급 방식을 바꾸기로 한 거죠. 아까 B그룹 판매직 관리자들 제안들을 다 먼저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 후에 만일 그 방안이 효과가 없으면 A그룹 이 층별 관리자들 얘기가 맞으니까 상근직을 더 고용하는 걸로 알바 비정규직 줄이고 상근직을 고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도록 하자. 그러니까 양쪽을 다 취하는 거죠. 다만 선후를 나눠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나름 좀 합리적인, 좀 통합적인 해결책 같죠. 그렇게 해서 의견까지 물었어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어떠냐니까 다들 좋다 그렇게 하고 뭐 위협하니까 아무도 또 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다 합의된 거다 해가지고 회의를 끝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처리한 거 어떤가요? 현재상 이런 상황에서 괜찮은 건가요? 잘한 걸까요? 결론 괜찮게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게 가장 힘차게 넣으신 분 왜 어떤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 예. 어떤? 예. 예. 예, 그렇죠. 그냥 응구답이한 거죠. 동의한 게 아닌 거죠. 그냥 뭐라고 이의 제기를 안 했을 뿐인 거지. 반론을 제기 안 했을 뿐인 거지. 그러면 이런 CEO가 제시한 해결책 아니면 그러니까 합의된 건 아닌 건 맞는데 아니면 다른 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CEO가 지금 A, B 둘 다 균형 있게 취한 셈이기도 한데 선언이 있지만 그렇죠. 왜 늦었는지 왜 그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 제대로 조사 진단하지 않고 처방 결론 대책만 찾았기 때문에 그간의 선후 주고 이제 어떤 양쪽을 취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예리하게 바로 보신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떻게 됐나? 지각 문제 해결됐을까요? 결과 보면 빠르게 보면 일단 이렇게 CEO가 제시한 방식에 대해서 판매직 B그룹 쪽이 이제 자기네들이 제안이 먼저 채택됐으니까 그쪽에서 승리한 거고 다른 제안을 한 A그룹 관리직 쪽은 패배한 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 후에 파트타임 학생들 근무 시간 배치 등 처우가 나빠졌습니다. 이 관리직들이 이제 저거 관리하니까 그러자 학생들의 근무 태우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저거 좋지 않게 하는데 근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상근 직원들과 알바 학생들 간의 관계도 안 좋아져가지고 매장 분위기가 냉랭해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진 거죠. 그렇게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CEO는 약속대로 이제는 그럼 상근 직원을 더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직들은 안도감표하면서 이제 좋아했는데 그걸로 끝날까요? 판매직들은 오히려 그간의
받아온 추가 수익을 뺏게 됐다고 불만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양쪽 간의 긴장관계 계속되고 직원들의 지각 문제는 전보다 더 나빠지게 됐습니다. 왜 이런 게 나왔을까요? 바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진단하지 않은 채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왔었는데요. 이 참고로 우리는 좀 우리 문화도 더욱 그러죠. 빠르게를 강조하는 문화이지만 세계 전반적으로 큰 차이 없이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약간의 속도 차이 있겠지만 차이 없이 다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많이 빠진 함정이 빠른 해답, 퀵 픽스, 빨리 수산하고 고치는 걸 이걸 거기에 습관화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해결책, 해답, 대책을 먼저 찾아요. 근데 정확한 해결책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면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문제가 뭔지 제대로 아는 순간, 문제가 뭔지 제대로 정의하는 순간 이미 반은 풀렸다. have solved라고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의 시작이 바로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근데 대개 우리는 문제가 뭔지 정확히 모른 채 빨리 해결책, 대책, 결론 찾는데 너무 급급하고 그 함정에 빠지고 이 경우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원칙, 민주주의 해결책의 원칙이 있는데요. 일단 사안에 관련된 모두 참여하도록 해야 되고 참석자들 간에 상호 이해가 중요하고 왜 서로 주장이 다른지 아까 학부모회 중등 초등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고 그 문제를 함께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책임도 같이 있다는 책임을 같이 나누고 그런 다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서로가 또 문제인식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둘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해결책을 만드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건 부처님이 한 갈등 해결 사례인데 이미 9시 넘어가지고 이건 좀 생략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건 나중에 그래서 벌써 지금 9시 넘어서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건 부처님이 불교 경전에 나온 부처님이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한 사례인데 중요한 사례지만 시간이 많이 돼서 이건 다음을 위해서 좀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기회 되면